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느 남편이요.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리고는 집에 가서 매일 혼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부르면 무조건 달려온다며. 문자는 또 왜 씹어? 그래서 남편은 싹싹 빌면서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익십 안 할게. 자,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누가 잘못했는지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익십 상황이 있습니다. 대체 왜 영부인은 비대위원장에게 자꾸 문자를 보냈나? 대체 왜 비대위원장은 영부인의 문자를 자꾸 씹었나? 대체 왜 이제 와서 그 문자를 공개하나? 누가? 7월 9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좀 잠시 뒤에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첫 합동연설이었어요. 어제 호남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 갑자기 얼음이 얼음 지금. 또 붙여주실래? 뒤에. 아예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데.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 폭발시켜 주십시오. 개보정치, 오다정치, 줄 세우기가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입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 연설의 내용만 들어봐도 그냥 진짜 뭔가 얼음장 같은 기운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 호남 연설회에도 현장 가셨어요? 어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허. 이제 권역별로 5군데서 하는데 어제가 이제 첫 출발이었거든요. 네. 광주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제 안 그래도 지금 뭐 분위기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처음에는 흥행이 될까를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 선관위 차원에서도 네네. 이거는 흥행을 넘어서서 너무 과열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2시부터 합동연설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서병수 위원장께서 전부 당대표 주자들 미리 와서 20분 전에 간담회 하자라고 제의를 했고 여기 간담회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20분 전에.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뭐 얼음장이라는 표현도 네. 있고 그럼에도 손을 잡고 저렇게 서로 화합하는 모양새를 네. 취하기는 했는데 진짜 어색하긴 죄송합니다. 네, 어색하긴 어색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손은 네. 잡고 있지만 웃고 네. 있지만 네네. 그래서 입으로는 웃고 계시는데 네네네.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지 네. 이제 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어제 이제 현장에는 안 계셨지만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막 전언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언론 기사도 보니까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이게 지금 분위기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나머지 세 후보가 좀 합세해서 공세를 취하다 보니까 형국이 어제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게 있었다 뭐 그러던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현장 진행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 업체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국민의힘 행사를 꽤 많이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리허설도 사전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런 오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류가 뭐예요? 여기서 오류가 뭐예요? 당 대표 후보인데 최고위원 후보라고 어머나, 나왔잖아요. 진짜네. 네. 어머,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게 암전되면서 최고위원 후보로 써 있어. 진짜 네. 대박 사건. 화면이 꺼지기도 하고 원희룡 후보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머,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제 단순히 기술적 오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의 중요도에 비춰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당 사무처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확인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저걸 그냥 마냥 해프닝으로 웃어 넘길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첫 합동연설에서 저런 상황도 빚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서 얘기 잠깐 나왔지만 지금 네 후보의 기싸움이 치열해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들쑤셔놓고 있는 그 문자 사건 조목조목 짚어볼게요. 먼저 이담 아나운서 그 5건의 문자 원문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5건의 문자 가운데요. 첫 번째 시작된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아하. 이게 1월 15일에 시작을 합니다. 아하. 이 하루에 2건의 문자를 보내는데요. 아, 이 그래요? 2건 안에 사과, 양해, 죄송이라는 말이요. 각각 2번씩이나 들어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보낸 문자인데요. 당시 비대위원장 그렇죠. 네.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어허.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라면서요. 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특검 문제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거를 암시를 합니다. 이른바 그게 윤한 갈등 그 얘기하는가 맞습니다. 봐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거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유유유 하면서 이제 울음표시까지 잠깐만요. 썼습니다. 앞서 보세요. 저 유유유유는 저희 제작진이 붙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원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조금 친한 사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라면서 예, 좀 천천히 읽으셔도 왜 시청자분들 읽으셔야 되니까. 네네. 네, 본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또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돼서 큰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아하.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또 사과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번만 V랑 그러니까 VIP. 이거예요? V? 이렇게 뭐 V 하자는 거 V자 그리는 거예요? VIP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VIP 할 때 칭하는 V? 말입니다. 아. V와 통화하시거나 이거 V가 아니라 그 V가 아니라 V가 VIP. 아니라.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네네.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라면서요. 두 사람 사이를 중재를 시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이가 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는요. 1월 15일 날 첫 스타트가 돼 이제 출발이 된 문자 문자. 시작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날 한 통이 더 왔다면서요? 하나 더 보냅니다. 어허. 그다음 문자는 첫 번째 문자보다 좀 짧은데요. 아, 그래요? 네, 내용을 어. 보시면요.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또 한 번 죄송이 죄송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라면서 또 한 번 본인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또 죄송합니다로 끝맺음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기에 원문에는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적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표준으로 고친 거예요.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원문에 적혀 있었고 이건 저희가 제작진이 사달 표준으로 고쳤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려요. 일단 이런 내용이 지금 하루에 지난 1월 15일 날 2통이 지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저 문자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결과적이지만 그 있잖아요. 말이 뭐 앙뚜아네트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발언 나오기 전에 지금 저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광광 순서가.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을 때의 문자는 1월 19일의 문자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문자가 한 건이 아니라 5건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금 원문이 공개되는 양상이고 애초에 시작된 것은 1월 15일부터 문자가 시작되었다는 아하. 내용이 뒤늦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1월 15일 문자 내용을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는 이미 이때 당시에도 한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 간에 어떤 좀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추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본인이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1월 5일에
쌍특검법이 제2요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는데 네. 한 열흘 만에 쌍특검법이 제2요구가 되면서 그 김 여사의 디올백 그 수수 의혹 이런 네. 것들이 명품백으로 상당히 할게요. 네, 명품백으로. 많이 이제 번졌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과의 갈등 양상이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도 내지는 지금 정부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도 죄송하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후에 이제 5건의 총 문자로 이어졌는데 그 와중에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적인 통로를 활용해서 공적 정무적 판단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법률가로서의 판단을 내리고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통 1월 15일 날 김건희 여사가 보낸 두 통의 문자에 이른바 시쳇말로 익십 답을 읽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자에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비대위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허용하는 정당입니다. 자, 지금 명품백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당내의 영부인 사과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라고 즉답과 뭔가 확답은 피하고 애둘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날 1월 19일에요. 저렇게 말한 날이 그날 또 문자가 왔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지난 1월 19일 다시 문자 메시지를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자 원문인 만큼 대체로 그대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 천천히 하셔야 불찰로 돼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예, 네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 뭐 서울대 석사과정 인식하고 있다는 이거는 당시에 뭐 논란이 있으니까 이건 너무 깊게 파고들으니까 이건 제쳐두고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내용 보세요.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보세요. 1월 15일 날 분위기랑 1월 19일 날 분위기가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니에요? 1월 15일 날 두 차례 때는 100배 죄송합니다. 사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라면 사과할게요. 했는데 1월 19일 날은 대선 때 경험해 보니까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 있던데 사과가 꼭 사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면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자 메시지가 상당한 장문인데 그 요지를 추각해 보자면
뒤은 논란과 책임론이 상당히 우려되지만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결정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정치적 파장을 걱정할 뿐 사과 의사는 충분히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과 의사가 확고하지 않고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면 사과를 하겠다. 나중에 사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비대위원장에게 돌리려 한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문자 횟수로는 3번째 문자인 1월 19일 날 보낸 저 문자에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뭐 시체말 안 쓰게 문자 무실함, 즉 답을 안 달아요. 읽었지만 안 달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기류가 확 바뀝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와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서천 지역 분들에게는 그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서천 특화시장의 그 대형 화재 났을 때 저렇게 눈발이 날릴 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둘 다 현장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때 90도 인사도 하고 어깨도 툭툭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론들은 극적인 뭐 화해인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봉합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렇게 뭔가 상처가 갈등이 아물어지는 것 같았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저때가 1월 23일이에요. 그날도 문자가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치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그 이후에 보면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또 김경률 변호사 아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발언에 대한 본인의 심경도 나오는데 회계사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이제 당내 다양한 의견이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다.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게 어떻게 보면 단서예요. 그럼에도 사실 해석하자 보면 행간의 의미를 해석하자 보면 맞듣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게. 내가 사과할게. 뭐 그냥 그렇게 재차 강조한 건데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 문자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확 눈에 띄어요. 일단 댓글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댓글도 아닌 댓글팀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해서 그러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소위 악플,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그 소문이 김건희 여사가 혹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결탄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 최근에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장례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굉장히 좀 묘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뭘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지 알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장례찬 전 최고위원은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렇게 뭔가 댓글팀 같은 것을 운영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 들어오면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해서 이 댓글팀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럼 김현주 평론가님은 이 댓글팀 운영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른바 지라시 뭐 등등등을 통해서라도. 저는 뭐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금시초문이고 사실상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당한 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을 호도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 이런 행태 때문에 과거 드루킹 특검 때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복역하고 이후에 사면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김종숙 여사의 뭐 경인선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세간에서는 화제가 되고 이것이 마치 댓글팀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그 여사의 문자에서 언급된 댓글팀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 그런 댓글팀의 존재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댓글팀이 존재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그 주위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후에 나오는 이준석 의원이나 혹은 장해찬 씨의 발언 등은 이런 어떤 세간에 떠도는 풍문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여기에서 뭐 상당한 경고성,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총 5건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죠. 1월 15일에 2건, 그리고 세 번째 문자가 1월 19일, 그리고 네 번째 문자가 1월 23일. 바로 이틀 뒤에 하재근 평론가님 1월 25일 날에도 문자를 보냈다면서요. 예, 1월 25일에 또 문자를 보냈는데 아하. 이 문자 맨 앞에 아주 아하. 의미심장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1월 23일 날 문자를 보내고 이틀 뒤에 보낸 문자이기도 한데 네. 그 동시에 또 어떤 사건에 이틀 뒤냐면은 서천 화재 사건에서 그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만났을 그랬었죠. 때부터 이틀 뒤거든요. 그렇죠, 네. 서천 사고 그 사건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많은 매체가 그렇죠. 달력법 나오잖아요, 그 전에. 봉합했다, 그랬죠. 화해했다, 네. 그렇게 보도했었는데 이 25일 문자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나?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을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운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뉘앙스로 지금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 이건 근데 시점과 정황을 보면 보세요. 1월 23일 날 90도 인사하고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 팔꿈치 정도 언저리를 툭툭 쳐서 그래 뭐 수고한다라는 의미로 그랬겠죠. 그래서 갈등 봉합 뭐 화해 정도 제목이 막 신문에 죄다 나왔는데 1월 25일 날 문자 첫머리가 지난 일에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을 김현주 평론가 역정낸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거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저 문자에는. 그래서 저 문자의 내용만으로 그 역정을 내셨다는 그 시기가 서천시장 방문 이후 25일 사이인지의 여부는 확실히 우리가 그렇죠. 추정할 수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없겠네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문자에 이어서 23일 만남에 이어서 25일에 또 저와 같은 문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서천시장에 두 분이 함께 방문하신 이후에 특별 편성된 열차를 타고 귀경을 함께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그 와중에 어떤 좀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큰 시각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영부인과 당시 당 비대위원장 간의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실이나 혹은 당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 전체가 언론을 통해서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것 또한 이것이 온당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을 그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에서 내부 경쟁이 활발한 것은 뭐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와중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국민적 피로감을 확산시키고 또 내지는 정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과 대통령실 모두에서도 그 정무 라인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었어야만 되는 정식 통로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것을 좀 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보세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전현 평론가님. 네. 대통령 1월 25일 문자의 첫머리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그러니까 지난 일이라고만 두루뭉술 표현됐기 때문에 앞서 김현주 평론가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 날의 사건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직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역정을 내셔서라니까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역정을 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역정을 좀 화를 좀 냈어라고 대통령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직접 아니면 한 달에 건너서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궁금한 건 그거를 왜 지금 대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역정 들은 사람한테 지금 대신 사과하는 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화를 낼 사람들은 국민들이죠. 이 사건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론이 좋아지지 않게 된 바로 결정적인 요인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한 그 동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님은 지금 사과를 할까 말까 헷갈리지 마시고 빨리 사과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사과를 하는데 왜 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느냐. 그것도 이상합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이 격려했다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께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한 나라의 지도자의 배우자인 이른바 영부인이 이걸 또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하는 것도 또 문자로 하는 것도 다 비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기능도 엉망이고 김건희 여사의 지금 공적 사적 영역이 뒤섞여서 혼선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당무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패했으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더 후퇴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국민으로서 좀 씁쓸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이 익심 논란은 이제부터는 좀 문자 무시 논란으로 좀 순화할게요. 뭐 그렇게 시쳇말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 아니니까. 어쨌든 문자 무시 논란이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죠. 어제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던 호남연설회에서도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의 뭐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 소통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라도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인데 일종의 정책 판단의 어떤 미스가 아닌가, 미숙했다 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사과를 하든지 그 상황에서 사적인 이 통로를 통해서 어떤 답을 만약에 주고받았다면 그럼 야당에서 정말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시점에서 제가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답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대표가 되잖아요. 앞으로 영부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진짜 네거티브 마음먹고 할 말을 들면 하려고 들면 여러분 머릿속에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참고 있는 겁니다. 이야, 하재근 평론가님. 한동훈 후보의 마지막 말에 뭔가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참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빙다리 핫바지로 그냥 뭐 좀 그런 영화 대사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빈손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도 무기가 있다. 실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 다 자기를 공격하니까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통령도 아니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인데 그 대통령의 부인하고 내가 무슨 뭐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그 사적인 대화를 나누겠느냐 그게 오히려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도 나는 영부인하고 당무 관련해서 대화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을 위협하는 듯한 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내가 진짜 네거티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X8 까면 다 나와 뭐 그런 거 지금 같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 뭔가 나는 실탄을 쥐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무시 논란이 후보들 간의 어떤 치열한 기싸움 설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 내부의 분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왜 막았을까? 그리고 결국 사과 안 하고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셨는지. 선거에 이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100번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게 했다면 저는 한 20석 이상은 더 지금 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부당한 전당대회 개입하는 그 개입의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문자 공개는 대통령실에도 안 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후보들이 출마하는 과정 내지는 친윤계 인사들 뭐 내지는 뭐 반한 인사들이 구심이 생기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당 내에서도 의원들마다 서로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아니, 분명 이 문자 5통은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인데 이게 두 사람 중에 누가 공개했을까? 김건희 여사일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후보일까? 누가 공개했을까? 지금 제일 궁금한데 지금 이담한 여사 이런 가운데 이거를 공개했을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다면서 누굽니까? 이 문자를 누군가에게 받아서 공개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진 사람이 이철규 의원입니다. 그래요? 이제 보도가 어제부터 나왔는데요. 어허.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의 친윤 의원들에게 이 문자를 처음에는 보여줬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고요. 지금은 알려줬다, 뭐 얘기를 했다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를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SNS에 공개하면서 또 공유하면서 또 이철규 의원을 공개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영부인의 문자를 유출해서 전당대회판에서 당과 대통령실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네요 라고 한 건데요.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에 공천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운 바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 글을 올리면서 대체 누군가 했더니 하필이라고 글을 씁니다. 하필 이철규 의원이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또 글을 올렸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총선까지 당 지도부의 최요직에서 모든 그림을 그리고 손을 댔지만 극도의 무능함으로 서울 수도권의 대패의 맛을 남긴 자라면서 평가하는 글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뭔가 지목을 당한 이철규 의원은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혹시 그랬습니까? 이철규 의원은 강력히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번 문자와 관련해서 저와 연관짓는 언론 보도와 이를 인용해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라고 하면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네.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네. 강력히 경고하면서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인과 여당 대표의 사적 대화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사사로이 여당 대표와 국정을 논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문자 내용 누가 흘린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흘린 겁니까? 직접 이것을 흘렸다면 정말 잘못된 국정농단이라는 거 알고 있지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주물럭대야 성에 차겠습니까? 네. 지금 뭔가 막 악에 찬 막 그런 뭐 서영교 최고위원의 막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지금 전현 평론가님 이렇게 지금 뭐 국정농단이라는 표현도 막 등장합니다만 혹시 이 배경에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가 상대적으로 지금 잘 안 보여요. 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 저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고 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아하. 예, 관심을 끌기는 끄는데 욕을 먹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막장 드라마식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로 잘 치면 되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뭐 이재명 대표라던가 다른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서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나눌지 그것을 지켜보고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짚고 넘어야겠습니다. 뭘까요? 아무리 집안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일은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국회가 개원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오지 말라고 건의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 집권 여당이 국회 개원식도 안 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저렇게 헐뜯는 데다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야 막장 드라마 재밌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막장 드라마 한심하다고 하실까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막장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판단은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막장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아닐까요? 이 문자 내용 공개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개였을까요? 그런 생각은 퍼뜩 드네요.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이웃의 흉기난동 제목만 봐도 으스스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이게 지난 5일 오후 6시 36분쯤에요. 부산 북구의 한 빌라 앞 현관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나. 오후 6시 36분이면 요즘 같을 때는 환한 대낮이나 그렇죠. 다름없는 환한 시간입니다. 인적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요. 여기 40대 남성이 이제 반려견과 함께 산책에 나서고 있는데 이 현관에서 벼란간에 60대 남성이 40대 남성의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남성은요, 곧이어 바로 본인을 자해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구급대가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 40대 남성은 일단 가슴 쪽을 크게 다쳐서 결국 숨지고 말았고요. 60대 남성, 가해자인 60대 남성도 자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현장에는 초등학생 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60대 남성이 이 초등학생 딸에게도 40대 남성의 딸입니다.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들은요, 대체 무슨 관계일까 했는데 과거에 아래 윗집 살던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허허. 지금 당시에 피해자는요, 숨졌어요, 지금. 피해자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러 나서던 길에 저렇게 흉기 피습을 당해 결국 숨졌는데, 아니 어떻게 한때 이웃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현 변호사님. 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태를 하고 습격을 받은 아버지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피해가 심각하지만 이 초등학생 딸이 그 현장을 이제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공격을 했던 이웃이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딸이 달아나서 집으로 피신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현장을 목격한 데다가 너무나 끔찍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아빠의 딸의 죽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심리 지원을 위해서 전문가를 좀 파견하고 피해자 보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집중을 해야겠지만 이 피해자의 딸이 더 이상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굉장히 섬세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어쩌다가 한때는 이웃이었던 이 사람들 어떻게 이웃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숨진 40대 남성이 위층에 살고 가해자인 60대 남성이 한때 아래층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40대 남성이 발코니에서 반려견을 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소음이나 냄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주 아랫집 윗집 간에 갈등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다는 주민의 진술을 이미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해당 가해자는 22년 10월에 이사를 갔지만 네. 그 함께 살던 지인은 이제껏 이 빌라에 지금 해당 빌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자주 이 빌라를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60대 남성 지인, 기존에 살고 계시던 이분조차도 작년 7월에 이 반려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112에 신고하기도 했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물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주변 분들 이 얘기에 의하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 끔찍한 사건이 반려견 갈등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반려견 갈등이 원인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 아하. 왜냐면 가해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내가 왜 그랬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태에 빠져 있으니까 아하. 가해자의 진술을 아직 못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주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가해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런데 보세요. 혹시 이 이제 반려견 갈등은 주변 분들이 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 물론 이제 그건 정황일 수 있지만 이번 흉기 공격은 뭔가 박성배 변호사님 또 다른 이유로 인한 계획 범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경찰은 일단 이 60대 남성이 사건 당일에 빌라 인근 채소가게에 들렀다가 이 빌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마침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40대 남성을 만나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만 보면 그 자리에서 다툼을 벌인 끝에 그동안의 갈등이 폭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다만 이 피의자가 우연히 이 장소에 들른 것이 아니라 지인이 여전히 거주 중인 과거 자신의 집에 자주 방문한 만큼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 경찰은 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 내용,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 피의자의 행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60대 가해자는 현재로서는 뭔가 자해를 시도해서 범행 이후에 의식이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치료에 집중해야겠죠. 일단 치료 다 받은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면 반드시 이 범행 동기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렇게 수많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저런 사람이었는데 조금 전에 제목 단어를 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출소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방금 보신 화면은 2019년 3월이기 때문에 벌써 5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러네요. 정준영,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당시의 혐의는요.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그리고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항소와 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받은 형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19일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네. 출소할 때 당시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요.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또 마스크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했는데 그 근황이 목격자를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근황이라 할 것까지 별로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재근 평론가님 저렇게 사회적 공분과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만기 출소했으면 조용히 그냥 지낼 것 같은데 무슨 근황이랄 게 있을까요? 뭡니까? 어제 누군가가 자기가 정준영 씨를 봤다면서 목격담을 SNS에 올린 거예요. 어허. 그런데 그게 한국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올라왔습니다. 이 목격자가 프랑스에서 어떤 클럽에 갔는데 네. 거기서 정준영 씨로 보이는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어. 정주영 씨처럼 보이는 남성이 뭔가 머리와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저렇게 클럽 안에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 네. 저 남성이 자기 글쓴이한테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준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주영 씨처럼 보이는 그 남성이 어떤 여성을 뭐 꿰어내고 있더라. 이런 목격담이 올라온 겁니다. 하하,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도 아닌 프랑스에서 포착된 사람, 물론 저 사진이 큼지막한 사진도 아니라서, 그리고 화질이 완전히 또렷하고 선명한 것도 아니라서 정준영이라고 단언하기는 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저 남성이 지금 정준영이라는 사람을 닮긴 닮았어요. 지금 외형상은. 그런데 지금 수염도 지금 입는 모습으로 다가오더니 자기 자신을 준이라고 소개했다는 거. 그런데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저렇게 지금 사진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저 정준영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이 목격자는 정준영이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준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준이라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몇 분 후에 한국 남성들이 찾아와서는 저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다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목격자가 정준영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SNS에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 겁쟁이는 한국에서 도망쳤다. 반면 여기서는 프랑스어 기본을 갖추고 파리의 레스토랑도 열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자분들 주의하라. 현재 프랑스 리옹에 있고 여전히 여자와 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 글이 한 분에게라도 도움된다면 기쁘고 후회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전혜연 평론가님,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신 분이 정준영이라는 사람 목격담이라고 해서 그냥 사진 정도만 올린 줄 알았더니 상당히 정준영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듯한, 그리고 그걸 넘어서 많은 사람한테 정준영이 지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주의해라라고 좀 당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목격자 입장에서는 정준영 씨의 범죄 혐의가 집단 성폭행에다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심각한 범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프랑스에 저런 클럽으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 것도 사실 깜짝 놀랄 일인데, 주변에 있는 한국 남성들이 와서 저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다라고 하니까 이걸 지켜본 목격자 입장에서는 야, 혹시 여러 명이 모의해서 또 과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야? 라고 우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저 목격자가 글만 올렸다 보니 일각에서는 와, 관심 끌려고 소위 조회수 높이려고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제기됐는데, 그래서 이 목격자가 나는 피해자들이 없게 하려는 차원에서 올린 거다라고 하면서 저 사진까지 올려서 좀 신빙성이 더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정준영 씨가 프랑스 레스토랑 관련해서 여러 매체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정황을 다 취합을 해서 이 목격자가 아마 걱정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징역 5년 다 채우고 만기 출소한 이후에 포착된 근황이 프랑스에 있는 클럽이라뇨. 기가 막히는데요. 그런데 과거 버닝썬 사건을 취재했던 한 언론사 연예부 기자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답니까? 제가 보도 보니까 승리 씨는 뭐 외국에서 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좀 보도됐던 거 네, 제가 뭐 본 가수로 기억이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업을 계속 하려고 굉장히 많은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뭔 사업한대요? 구속되기 전부터 본인은 사실 가수 활동보다는 사업을 더 하고 싶어 했거든요. 글로벌 사업. 아 그래요? 예. 정준영 씨는 어떻게 지낸답니까?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 들었습니다. 사람이 정준영 네. 씨입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앞으로 저 사람들이 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뭔가 나쁜 일, 범죄 관련 일을 한다고 저희가 단언하고 미리부터 걱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버닝썬 사태에 단초가 된, 발단이 된 게 클럽이었는데 5년 만에 포착된 근황, 그 장소가 클럽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앞으로 정준이라는 사람의 저 행동 눈을 부릅뜨고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